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엠코 테크놀로지, 티커는 AMKR,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요즘 같은 시장에 저평가된 AI 주식이 있긴 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딱 이 이름을 꺼내시더라고요. 애플, 엔비디아, TSMC 이런 스타 선수들 뒤에서 묵묵히 골대를 지키는 숨은 수비수 같은 기업이라고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사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기업은 굉장히 흥미로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이 회사가 거는 가장 큰 베팅이 새로운 칩 기술이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라는 특정 장소에 있다는 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반도체 전쟁의 시대에 과연 기술에 베팅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지정학적 위치에 베팅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까? 오늘 저희가 엠코의 실적부터 미래 계획까지 샅샅이 뜯어보면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탐구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죠.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자료도 있고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 그리고 CEO 교체 소식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엠코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엠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가요? 사실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보통 칩 설계하는 엔비디아나 그걸 만들어주는 TSMC, 딱 이 정도만 떠오르거든요. OSAT라는 말은 정말 생소해요. OSAT,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외조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인데 말 그대로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회사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후공정이라고 부르죠. 후공정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갈 최신 칩을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고 이걸 TSMC가 받아서 동그랗고 얇은 반도체 원판, 그러니까 웨이퍼로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웨이퍼는 아직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칩 설계도가 찍혀 있는 피자도우 같은 상태죠. M4는 바로 그 피자도우를 받아서 한 조각씩 네모난 칩으로 잘라내고요. 외부의 습기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보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감싸줍니다. 이게 바로 패키징입니다. 아하, 그럼 그냥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칩이 스마트폰 기판에 붙어서 실제로 작동하게끔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칩 내부의 미세 회로랑 외부 기판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아주 가느다란 금속선으로 연결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칩이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불량품을 걸러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이 완성되는 거죠. 특히 요즘 AI 칩들은 여러 개의 칩을 하나처럼 묶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 중요한 마지막 공정을 직접 안 하고 엠코 같은 회사에 외주를 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패키징이랑 테스트에는 수조 원짜리 고가 장비랑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팹리스, 즉 공장이 없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이랑 패키징은 각각 TSMC와 엠코에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기술의 전문화입니다. 이제 첨단 패키징은 칩 설계만큼이나 고도화된 기술 영역이 됐어요. 이 분야만 수십 년 파고든 엠코 같은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분업체계? 그런 셈이네요. 그럼 이 OSAT 시장에서 엠코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만의 ASE가 44.6%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거의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죠. 엠코는 15.2%로 2위입니다. 격차가 꽤 크죠. 잠깐만요. 1위가 거의 45%인데 2위가 15%라고요? 이건 거의 독과점 수준 아닌가요? ASE가 대체 뭘 그렇게 잘하길래 저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죠?
기술력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규모가 큰 건가요? 둘 다입니다. ASE는 오랫동안 공적적인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워왔고요. 그 규모를 바탕으로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선택지가 AS인 셈이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3위입니다. 3위요? 중국의 JCET가 12% 점유율로 M코의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M코는 거인과 신흥 강자 사이에 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코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역시 AI 붐의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가장 강력한 강세론의 근거는 바로 최근 실적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사상 최고 실적일 뿐만 아니라 직전 분기 대비 무려 31%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31% 분기 성장이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런 성장률이 나온다니 와, 놀랍네요. 어떤 사업이 저렇게 실적을 끌어올린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신 부문인데요. 최신 iOS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 부분 매출이 분기 대비 67%나 폭증했어요. 애플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거죠. 그렇군요. 둘째는 컴퓨팅 부문입니다. 예상대로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컴퓨팅 부문이라면 엔비디아 같은 AI 칩 고객사를 말하는 거겠네요? 특히 어떤 기술이 주요했나요? 바로 고밀도 팬아웃, 즉 HDFO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밀도 팬아웃이요.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AI 칩처럼 강력한 성능을 내려면 칩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거든요. HDFO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 통로, 즉 연결 단자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기술이 평평한 땅 위에 교차로를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HDFO는 좁은 부지에 여러 층으로 된 입체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더 많은 차가 막힘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과 같아요. AI 칩에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죠. 실적 성장세도 대단하지만 사실 M코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메가팩토리잖아요.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아요. 위치부터가 절묘해요. 바로 옆에 TSMC가 최첨단 팹을 짓고 있습니다. TSMC가 웨이퍼를 생산하면 M코가 담장 너머에서 바로 받아서 패키징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원스톱 또는 턴키 솔루션을 미국 본토에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아, 대만에서 웨이퍼 만들어서 비행기고 싣고 오고 이런 비효율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바로 그거죠. 그야말로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처음 계획했던 투자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걸 무려 70억 달러,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70억 달러요? 네, 이건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산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가져오는 온쇼어링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은 물론이고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와, AI 수의 역대급 실적,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초대형 공장까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당연히 약세론, 즉 이 빛나는 미래 뒤에 숨겨진 그림자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큰 우려사항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12%에 그쳤고요.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는 3분기에도 고작 14.3%에 머물렀습니다. 잠깐만요. 14.3%요? AI 붐에 편승한 기술주라고 하기에는 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참고로 TSMC나 경쟁사인 ASE 같은 회사들은 보통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M코만 겪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산업 자체가 원래 이렇게 박한 건가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업계 1위인 ASE는 보통 10% 후반에서 20% 초반의 마진을 기록하고요. 파운드리인 TSMC는 50%가 넘는 경이적인 마진을 냅니다. 물론 사업 모델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14.3%는 확실히 아쉬운 수치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이익은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군요. 그 원인이 뭔가요? 첫 번째는 베트남 신공장의 초기 비용 부담입니다. 엠코가 인건비 절감 같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고 이제 막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초기 수요를 잡아야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직 주문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베트남 공장이 2분기 전체 마진을 약 1.25%포인트나 깎아먹는 효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바로 일본에 있는 낡은 공장들입니다. 엠코는 일본 내에 7개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 오래전에 인수한 것들이라 구형 기술을 다룹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낮고 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공장들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자료에서는 제조 거점 합리화라고 표현했던데 이걸 계획 중입니다. 들어보니까 둘 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베트남 공장은 본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일본 공장 구조조정은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 효과가 재무제표에 온전히 반영되려면 2027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비유하자면 지금 엠코는 한쪽에서는 애리조나에 수십억 달러짜리 새 집을 짓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존에 살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돈과 정신을 쏟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현금 흐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 문제 외에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아무래도 요즘 반도체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엠코는 중국에도 공장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엠코는 미중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격탄을 맞은 사례도 있죠. 2025년 8월 엔비디아가 엠코의 중국 수출용으로 스펙을 낮춰서 특별 제작했던 AI 칩 H20의 생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었죠. 와,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엠코는 그냥 고객 사인 엔비디아의 주문대로 칩을 만들었을 뿐인데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상했던 매출이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리스크네요. 바로 그겁니다. 엠코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계약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객인 엔비디아가 시공감리격인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저 자재는 쓰지 마세요 라는 명령을 받으면 엠코는 그냥 공사를 멈춰야 하는 거죠. 이처럼 정부 정책이 기업의 매출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리더십 변화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AI 중심의 첨단 패키징 전략과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길 루튼 CEO가 2025년 말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후임자인 케빈 엥겔이 내부에서 성장한 베테랑이긴 하지만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가 한창 진행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리더가 바뀐다는 점은 분명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엠코는 AI와 스마트폰이라는 거대 트렌드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TSMC와 손잡고 미국 본토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부활시키려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낮은 수익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ASE라는 막강한 경쟁자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명확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 역시 매수 의견보다는 보유, 즉 홀드 의견이 다수인 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결국 엠코의 가장 큰 베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하며 대안을 찾을 때 엠코는 그 대안을 미국 본토에 10조 원을 쏟아부어 직접 짓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회사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M코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잠재력을 가진 숨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리스크에 둘러싸인 위험한 거품일까요? 앞으로 10년, 반도체 기업의 성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과연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칩을 생산하는 공장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 위에서 과연 M코는 올바른 곳에 베팅하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